책상 옆 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고향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됐죠? 그게 결방이 됐나요? 휴방이 됐나요? 아니요, 다음 주가 휴방일 거예요. 아니, 다다음 주구나. 다다음 주구나. 헷갈리네. 간만에 갔더니 못 올라가게 해가지고 어떻게 맞지? 녹음 날을 일주일 미뤘는데 그래서 청주에서 푹 쉬고 왔습니다. 그냥 부모님 만나고 맛있는 거 먹고 동생들도 잘 있고. 그쵸? 그럼 잘 있다 왔네요. 네, 간만에 그냥 여기저기 다니고 힐링도 좀 하고. 먹고 싶었던 거 다 먹고 오고 그러고 왔습니다. 잘 됐네요. 충전했습니다. 우리 방송도 좀 잘 됐어요. 전에 낱낱이 했던 그 락 페스티벌 방송이 네. 좀 추억팔이가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순위도 꽤 높게 찍었더라고요.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그 정말요? 처음 봤는데 그때 내가 캡처해서 줬잖아. 그 팟빵 메인에 막 뜨고 이러더라고. 그게 노출수가 있으면. 그래서 좀 신기했는데 구독자도 뭐 소소하게 늘어가지고 소소하게 좀 이렇게 늘려가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숨고 싶었어요. 좀. 생각보다 그 락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에 공감대라는 게 꽤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 그럼요. 우리 친구들이 아주 가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거리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뭐 네이버에도 이제 뭐 재밌게 듣고 있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 그 좀 떠올려 보니까 전에 저기 뿜뿜님이 그 댓글 남겨주셨을 때 어떤 얘기 했냐면, 이제 두 사람이 사실 꾸준히 모여가지고 방송 계속하는 게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잘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피소드를 보니까 제가 저희 첫 번째 에피소드가 볼테르였죠. 그때부터 1번으로 착해가지고 제가 앞에 넘버링을 항상 하고 있거든. 최근에 보니까 한 28까지 왔더라고. 그러니까 1년이 한 52주쯤 되는 거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우리가 꾸준히 방송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 꾸준히 해가지고 뭐 가능하면 뭐 한 1주년까지 또 해보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고맙다라는 말 좀 하고 싶었고,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저번에 낱낱이 모순하면서 소설 특집 했었죠? 네. 오늘은 2탄. 제가 지난주 모순 좀 듣고 나는 뭐 하지 했다가 낱한테 그때 방송 중에 말하긴 했는데 책 읽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소설은 많이 안 읽어봤거든요. 한 평생 읽은 게 한 10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 뭘 할까. 처음에는 제가 좀 유일하게 좋아하는 작가인 팀 보울러라고 작가가 있거든. 대표작으로는 리버보이, 스쿼시, 뭐 블러드 차일드 이런 거 쓰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좀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읽은 10개의 소설 중에 거의 한 7개, 8개가 다 이분 작품이고, 낱낱이 했던 것처럼 저도 약간 도장 깨기 같은 느낌으로 이 작가님 걸 한참 읽었을 때가 있었거든.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내 최애 작가님을 좀 숨겨놓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천하게 공개를 하고 언젠가 조금 낚여놨다가 꺼내고 싶어가지고 다른 생각을 좀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처음 읽어봤던 소설이 무엇이었나 떠올려 봤더니 이분 머릿속에서 가장 깊은 심해 속에서 꺼내올린 인생 작품이 오늘 바로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달 소식 듣고 이건 되게 간만에 참신한 주제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첫 소설. 낱낱 인생의 첫 소설은 뭐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이 추억팔이를 또 노리는 건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의심을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얘기하면 동년배들이 들고 일어날 거 있어요. MBC에서 느낌표라는 프로에서 책을 읽읍시다. 이 선정도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때. 그래서 그 동그란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있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 책 한 씩 골라봐 이런 책 코너 가면은 그런 책을 골랐는데 거기서 9살 인생이라는 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알죠. 저도 읽었죠. 영화도 봤고. 그러니까 나 그게 약간 첫 소설로 약간 기억을 하자면 그거 같아요. 다음에 소설 2탄 할 때 그런 거 한번 그 책책책 하니까 그것도 떠오르네. 뭐 봉순이 언니? 뭐 그런 것도 떠오르고. 다음에 한번 따로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 어쨌든 이게 나름 낱낱도 이거 안다고 하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어린이 경제 서적으로 좀 유명했어요. 맞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친구 집에 가면 약간 막 그 이문열의 삼국지 알아요? 노란색 표지로 된 삼국지 같은 거 그것도 집에 항상 있었던 것 같고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도 친구들 집에 한 권씩은 꼭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 그거 살아남기 시리즈.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맞아. 동굴에서 살아남기. 어. 지진에서 살아남기. 그리고 뭐 생존 시리즈라 그러나 그건? 맞아.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는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 그것도 제가 나오자마자 거의 샀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약간 그때 뭐 그런 돈의 경제 관련 같은 게 약간 흐릿하던 때니까 그런 걸 보고 우와 키라 너무 멋있다. 신박하다. 키라처럼 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죠. 오늘 그 추억을 제가 산산히 부숴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름 네임드 작품이기도 하고 사실상 저도 근데 읽었는데 기억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시간이 워낙 지나가지고 지금 다시 그 내용과 봄을 동시에 이 책을 좀 찾아봤는데 작가님이 이 작품이 히트를 하고 당연히 돈을 많이 버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좀 달콤한 맛을 느끼셨던 것 같아. 그래서 후속작으로 13살 키라라고 하는 책을 또 쓰셨습니다. 근데 아마 이건 읽어보신 분 많이 없을 거예요. 몰랐어요. 저도 안 읽어봤고 간단히 말해보면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는 12살 꼬마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내용이고 13살 키라는 이거 좀 스포 아닌 스포긴 한데 12살의 키라가 부자가 됐겠죠? 그 다음에 자신이 꿈꿔오던 것들을 13살부터 이루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약간 자아 성장 관련된 책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오늘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랑 13살 키라 이 두 개를 한번 다 소개해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가 이런 돈 벌기 좋은 컨텐츠를 가만둘까 이 말이야. 놀랍게도 2000년도에 그 원작이 발간됐고 그게 2001년도에 한국에 출판이 됐거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고 2004년에 13살 키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후속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 기억에는 이 책에 들어있던 그림이 좀 기억나는 게 약간 흑백톤의 흐릿한 그 키라랑 그 주인공들이 약간 중간중간에 나왔던 게 기억나거든. 근데 2015년부터는 완전 각색을 해가지고 컬러풀하게 바뀌었어요. 그림체가. 그 머리색도 오렌지색으로 바뀐 키라가 등장을 하고 목록이 엄청 많은데 한번 그냥 읽어만 볼게요.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키라, 생각 부자가 된 키라, 사람 부자가 된 키라, 습관 부자가 된 키라, 매력 부자가 된 키라, 시간 부자가 된 키라, 키라 더 시크릿 다이어리까지 해서 12살, 13살까지 합쳐서 총 9권의 시리즈가 됐습니다. 이게 약간 주식을 시작한 홍대리, 영어 공부하는 홍대리, 그러니까 홍대리 시리즈처럼 이렇게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정확해요. 근데 좀 찾아보니까 앞에 12살, 13살 붙은 나이가 붙은 것들은 원래 원작자가 쓰신 거고 그 이후에 뭐뭐뭐 키라 이런 거는 한국 작가님이 쓰신 거더라고. 아마 판권을 사가지고 오리지널 스토리를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리즈가 나와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려 2021년 지금이죠? 만화판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까지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들에게 인기도소로 남아있어요. 지금 어린애들은 우리랑은 다르게 굉장히 컬러풀한 만화로 키라를 만나게 되는 거지. 근데 앞에 뭐 자본주의 이런 건 약간 좀 장난이고 평가를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후기가 많이 있더라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나왔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인기 시리즈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번식하는 거. 그런 게 약간 약간 그런 그냥 스테디셀러로 가는 과정인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어렸을 때 읽었었잖아요. 근데 최근 한 몇 년 전에 이 책을 또 추천받은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식을 시작하는데 주식 입문서로 이 책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를. 그래서 이거 좀 그렇게 막 좀 무시할 만한 그런 게 아니다. 이 책을 보면은 그 진짜 기본은 그런 걸 다 알 수가 있다. 이러면서 저를 추천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군이 그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약간 그 사람의 그 추천 얘기도 떠오르면서 괜히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회자되는 책이네. 약간 신기했습니다. 오늘 그거 다 깨부숩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을 지금 어린이들이 똑같이 읽는 거잖아. 거의 한 20년 간극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간극을 두고도 나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좀 좋은 컨텐츠가 아닌가? 방금 낱낱이 했던 말처럼 쓸데없는 얘기 좀 했는데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작가님은 보더 셰퍼라고 하시는 독일 작가분이에요. 2001년에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를 출간을 하고 전 세계에 히트를 했고 2001년 한국에서 을파소에서 출간하게 됩니다. 원래 독일에서 사시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세요. 그리고 유학 가서 전공을 경제학을 전공을 하십니다.
이런 전공과 유학 경험을 살려서 12살 키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요 등장인물로는 주인공인 키라. 키라는 엄마 아빠랑 함께 사는 12살 소녀인데 꿈이 있어요. 가슴속에 있는 웅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주인공이고, 두 번째는 그 키라를 옆에서 도와주는 그 머니라고 하는 개가 나오거든요. 키라가 키우는 개. 이 키라와 머니가 주요 등장인물이 됩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머니와의 만남으로 시작을 하는데, 키라의 어릴 적 소원은 개를 키우는 거였어. 근데 키라가 월세방에 사는 걸로 나와요, 처음에. 그래서 부모님과 살다 보니까 주인이 개를 싫어하니까 개를 못 키우는 걸로 나온다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 부모님이 집을 사셔서 자가로 이사를 가게 돼요. 마당이 딸린 집으로 가는데, 문제가 부모님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걸로 나오거든. 그래서 키라가 어린 마음에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개를 키우고 싶다는 말을 못하고 계속 끙끙 앓고 있어요.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님들이 자주 싸우시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본 키라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 문제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부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돕고 싶다라고 하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사 온 집에서 한참을 살다가 어느 날 엄마가 키라를 막 급하게 부르는 거야. 왜요? 하고 나가보니까 집 앞에 다친 개 한 마리가 누워있어요. 엄청 하얀색 귀여운 개였다고 하는데,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찾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개를 키우기로 해요. 입양하는 거죠. 키라 입장에서는 뭐 개이득이죠. 그리고 개의 이름을 머니라고 짓습니다. 왜냐? 돈 때문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강아지 이름을 머니라고 해요. 잠깐 옛날 얘기 좀 해보면 책 중간중간에 들어있던 그림을 좀 떠올려보면 머니 기억나요? 약간 이렇게 선 이렇게 꾸불꾸불한 선으로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은 대충 그리기도 하고, 약간 그 12살짜리 키라 옆에서 한 무릎 정도까지 오는 굉장히 조그만한 개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책 속에 리트리버라고 나와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라고 굉장히 대형견으로 나오고, 실제로 있다고 하면 거의 12살 소녀만큼 큰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림 속에서는 약간 좀 시골의 자부종처럼 조그만한 개로 나와가지고 그냥 동네 똥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족보 있는 집안의 개더라고. 약간 강아지 어렸을 때 그때부터 키운 걸로 나오는 걸로 그런 건가? 아니야. 그것도 아닌데? 원래 있다가 전주인이랑 헤어지고 한참 뒤에 키라랑 만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성견인데 그렇게 작게 나온다. 그러니까 조금 어렸을 오류가 때 있네요, 약간. 추억이 좀 깨지는 느낌이었고, 어쨌든 머니랑 행복하게 살면서 1년이 흐릅니다. 12살이 되었어요. 본격적인 키라의 각성이 시작됩니다. 키라가 머니와 산책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서 키라가 좋아하는 가수 앨범을 사려고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마치 낱낱이 화분을 사려고 고민하는 것처럼 막 끙끙대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키라야, 너 그 CD 지금 사면 한 달 동안 용돈이 없어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근데 키라가 주위를 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목소리가 들리니까 놀라잖아. 그래서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옆에 있던 머니가 말을 건 거예요. 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개들은 말을 할 줄 아는데 그 방법을 잊어버린 것 뿐이야. 나도 원래 가만히 있으려고 했지만 네가 낭비하는 걸 못 보겠어서 지금 말을 건다. 대신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비밀로 해주고, 내가 너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키라는 좋아하겠죠. 머니가 키라한테 그냥 알려줄 수는 없으니까 내일 아침까지 네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를 10가지 적어와 라고 해요. 다음날 키라가 10가지 이유를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를 사고 싶다. 두 번째는 CD를 사고 싶다. 세 번째는 신발을 사고 싶다. 네 번째는 친구와 통화를 오래 하고 싶다. 다섯 번째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다. 여섯 번째는 부모님의 경제 문제를 도와주고 싶다. 일곱 번째는 부모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여덟 번째는 불우이웃을 돕고, 아홉 번째는 옷을 사고, 열 번째는 컴퓨터를 사고 싶다. 굉장히 좀 어린애다운 생각이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머니가 그걸 쭉 보더니, 좋아, 그러면 내일까지 이 중에서 3개만 다시 골라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날 또 산책 시간에 키라가 10가지 중에 3개를 골라왔어요. 첫 번째는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거, 두 번째는 부모님의 경제 문제를 도와주는 거, 세 번째는 컴퓨터를 사는 거. 10가지를 3가지로 추려서 온 거죠. 그때 머니가 다음 방법을 말해줍니다. 머니가 말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 첫 번째,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원 3가지를 골라오라고 한 거겠지. 두 번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꿈을 이미지화하는 게 중요하대.
단순히 컴퓨터를 사고 싶다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내가 무슨 숙제도 하고 오락도 하는 것을 이미지로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소원 상자라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소원 상자가 뭐냐면 이름이 거창해서 그렇지 그냥 저금통이에요. 네가 유학 갈 때 필요한 돈이랑 컴퓨터 살 때 필요한 돈들을 조그마한 저금통을 만들어서 용돈 받을 때마다 조금씩 돈을 넣어라, 그런 얘기 합니다. 나 이거 읽고 이거 실제로 만들었던 기억 났어요. 소원 상자? 지금 떠올랐어. 무슨 소원 상자였어? 그때 아무튼 약간 그때는 친구들끼리 이제 엄마 부모님 그런 뭐 동행 없이 그냥 친구들끼리 약간 시내 가가지고 스티커 사진 찍고 영화 보고 막 이렇게 이러오는 게 약간 뭔가 일탈 같고 그런 약간 그 나들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시내 이름 써놓고 거기다가 조금씩 저금해가지고 주말에 놀러 가고 소원 상자를 실천했구나. 버스비랑 막 그런 거를 만들었어.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지금? 우리 모두 소원 상자를 만들어서 너무 쉽게 잊어버렸네.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키라가 이런 방법을 들으니까 머니가 신기할 거 아니야. 개주제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너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아라고 하니까 머니가 전 주인님이 굉장한 부자셔가지고 나도 배우게 되었어 그래. 그러니까 전 주인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소원 상자를 만듭니다. 유학 가기 위한 교환학생 상자와 컴퓨터 상자를 2개 만들어서 전에 사려고 했던 가수 앨범을 포기를 하고 각각 3,000원씩 저축을 해요. 이때 키라의 용돈이 한 달에 10,000원으로 나오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막 1,000원, 2,000원 모아서 컴퓨터 사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키라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고 고민을 해요. 낱낱은 어렸을 때 용돈 얼마였어요? 저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달에 10,000원? 한 주당 받았는데 한 막 2,000원, 2,500원 막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왜 기억나냐면 그때 MRK가 그 당시 1,500원인가 2,000원이었거든요. MRK. 근데 난 항상 그걸 사고 나머지 이제 사 먹고 싶은 거는 그런 걸로 충당했죠. 와와 109 이런 거? 그런 건 약간 중학교 때 아이돌의 눈을 뜨면서 산 거고 MRK는 진짜 캐릭터. 그 편지지 뒤에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 편지지 그거 오려가지고 만들고 접고 막 이런 거 하려고 샀는데 그 이제 준비물 하고 남은 거스름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삥땅 쳐서? 삥땅은 아니지. 그냥 뭐 그런 걸로 사 먹고 진짜 실제 용돈은 MRK에 다 썼다. 그러면 거의 키라랑 비슷한 수준의 용돈을 받았네. 저도 한 일주일에 한 3,000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할머니랑 살 때인데 할머니가 꾸준히 용돈 주셔가지고 대신 용돈 받을 때마다 1,000원씩 그 농협 가서 저금하라고 조건을 주고 용돈을 주셨는데 그때 비슷하네요. 저도 한 15,000원쯤 되는 거니까. 어쨌든 키라도 실천을 시작을 한 거죠. 10,000원 중에 3,000원씩 2개 넣은 거니까 거금 6,000원을 투자를 합니다. 키라가 매우 뿌듯해하면서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엄마가 키라를 깨우러 방에 들어왔다가 그 소원 상자를 발견을 해요.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엄마가 그 소원 상자를 보더니 키라를 놀려. 이렇게 1,000원씩 모으면 한 50년 뒤면 컴퓨터 살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키라를 놀린다고.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식이 스스로 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칭찬을 해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엄마랑 대판 싸우고 학교를 갔다가 학교에서도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시무룩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머니가 위로해 주려고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일이라고 하는 17살의 부자가 된 다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다일이라고 하는 아이가 8살 때 공연을 보고 싶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망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까 고민을 하다가 매일 아침 아빠가 그 신문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심부름을 시켰던 걸 떠올리고, 왜 그 미국 드라마 보면 얘네들은 땅도 크고 집도 크니까 신문을 저기 현관 입구에 두면 그걸 매일 아침 집까지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거를 떠올리고 다른 동네 사람들의 신문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요. 그 다음은 우유 배달, 뭐 쓰레기통 배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나중에는 고객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혼자 못하니까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나눠주고 하청을 줘서 중간에서 자기가 수수료를 떼먹어요. 노동 착취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이런 것들로 유명해져서 TV까지 나가고 나중에는 책까지 써서 17살에 부자가 된 다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어떤 교훈을 주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야. 아빠의 신문을 배달했던 것처럼. 두 번째는 성공일기라는 걸 쓰라고 하는데 사소한 성공들을 적는 일기거든요. 예를 들면 다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문 3개를 배달을 하고 우유 10개를 배달을 했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했던 것들을 기록을 해서 스스로의 성취감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나와. 어때요? 성취감을 얻으면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다일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머니가 얘기를 하면서 키라를 꼬드겨요. 너도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머니가 말빨로 좀 키라를 좀 구워 삼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키라는 머니의 말을 듣고 머니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다? 가스라이팅 당해서 집에 와가지고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지. 그래서 친척이었던 마르셀이라고 하는 한 살 많은 오빠가 있거든. 그 마르셀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셀이 키라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면, 주위를 둘러보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준다고. 이 마르셀이라고 하는 오빠는 키라보다 먼저 동네에서 빵 배달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아이로 나와요. 이미 키라 주위에 보면 말하는 게 머니도 있고 친척도 부자고 부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셀이 어떤 얘기 하냐, 나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말마다 빵을 배달하는 알바를 하고 있어. 그리고 주말에 양로원에 자전거 타고 놀러 가가지고 어르신들과 놀아드리면서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아서 일주일에 한 10만 원씩 번대. 키라 한 달 용돈이 10,000원인데 이 마르셀은 일주일에 10만 원씩 버는 거니까 엄청 많이 버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사업이 커져가지고 동네 꼬마들까지 불러서 하청을 주고 있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먹는 장사를 하면서 와우. 돈을 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개비로 돈을 받는 거죠. 그때 마르셀이 키라에게 물어요. 키라, 그럼 네가 좋아하는 건 뭐야? 라고 하니까 키라가 나는 그냥 개랑 산책하는 걸 좋아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네에 있는 강아지들을 산책시키는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실천에 옮겨야겠죠? 옆집에 있는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개가 있는 걸 떠올리고 그 주인 할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하루에 1,000원씩을 받고 나폴레옹을 산책시키기로 해요. 할머니 입장에서도 뭐 안 그래도 힘도 들고 또 동네 꼬마가 와서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하니까 귀여우니까 하라라고 해준단 말이야. 이때부터 키라는 나폴레옹 산책 계약을 마치고 기뻐하면서 마르셀한테 자랑을 또 합니다. 그때 마르셀이 칭찬을 해주면서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요. 어떤 얘기 하냐? 첫 번째, 너무 그 일에만 집착하지 마라. 언제 그 일이 끝날지 모르니까 항상 다음 할 걸 예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언제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왜 유명한 말 있죠? 그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처럼 지금은 잘 되니까 상관없는데 나중에 사소한 문제 하나가 사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것을 대비해라 라는 말을 해줍니다. 조언을 듣고 키라가 기뻐하면서 집에 갔는데, 키라 집에 오랜만에 친척 이모가 놀러 오신 거야. 근데 이모가 이 머니를 한참 보다가 이거 내가 알던 사람이 키우던 강아지 같은데 라고 하면서 머니의 전 주인을 찾아주게 돼요. 그러니까 키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머니를 뺏길까봐 두렵겠죠. 그래서 막 어른들이랑 막 싸우다가 엄마 아빠가 설득을 해서 나중에 주인을 한번 만나기로 합니다. 그 주인의 이름은 골트 슈테른이라고 하는 아저씨인데, 이 골트 아저씨가 키라가 사랑하는 머니의 전 주인인 거예요. 집에 찾아갔는데 경비가 지키고 있는 굉장히 큰 집에 사는 주식 부자로 나와요. 어떻게 머니와 헤어졌냐? 어느 날 머니와 산책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입원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머니가 죽은지 알고 그냥 포기했대. 한참 뒤에 키라의 친척 도움으로 머니를 찾게 된 거죠. 결국에는 머니의 주인이 맞는 거니까 키라가 머니를 뺏길까봐 막 두려워하고 있겠죠. 그때 키라를 보면서 이 골트 아저씨가 지금까지 머니를 돌봐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머니를 맡기게 돼요. 대신 조건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집에 놀러 와서 머니와 함께 놀아주기, 두 번째는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에게 머니를 키우는 데 필요한 양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 라고 하면서 대화가 잘 끝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머니의 과거가 궁금할 거 아니야, 키라가. 그러니까 키라가 머니한테 너는 과거에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머니가 말을 해주지 않아요. 나는 너랑 돈 얘기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일단은 시간이 돼가지고 키라가 시무룩해 하면서 알바를 뛰러 갑니다. 또 과거는 과거고 일단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또 열심히 하는데, 지금까지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 키라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이었던 미국 교환학생이란 컴퓨터를 사기 위한 방법은 아르바이트를 뛰면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세 번째 소원이었던 집의 재정 문제를 돕기 위한, 이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머니의 전 주인이었던 골트 아저씨가 부자이면서 재무 상담 관련하는 일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골트 아저씨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빠 엄마에 대한 상담을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골트 아저씨와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키라가
부모님이 집 대출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없애라. 신용카드라는 것은 없는 돈을 쓰게 만드는 악마의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부모님 집 대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거니까 할부 기간을 길게 잡으래. 할부 기간이 짧을수록 원금 상환이 커지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 이게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내가 좀 떠올려 보니까 요즘엔 사실 변동금리라고 해가지고 금리가 바뀌기도 하고 또 되게 좀 저금리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 어쨌든 두 번째 방법은 대출 상환을 길게 가져가라는 얘기를 해준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수익의 절반을 저축해라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는 좀 맞지 않죠? 현재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는 일단 12살에 동심으로 들어가서 일단 골트 아저씨의 말을 좀 들어보자고. 이런 조언을 듣고 다시 또 기뻐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책에 보면 진짜 12살이 아닌 것처럼 되게 일을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벌고 부자가 됐겠지. 다시 산책 알바를 열심히 하다가 다음 주가 돼서 또 골트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데, 아저씨가 그동안 이제 머니를 돌봐준 게 고맙다고 키라한테 용돈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만났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왜 친척 어른들이 용돈 준다고 막 부르면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어있고 그랬거든요. 만났으면 안 그랬어? 약간 덥석 받기 약간 민망하지. 약간 좀 민망이 있잖아. 그래서 키라도 그랬는지 갑자기 아저씨한테 화를 내요.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제가 좋아서 키운 건데 왜 용돈을 주세요? 라고 하다가 아저씨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라고 하면서 키라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용돈을 받은 키라가 약간 머쓱해하면서 이 돈을 전부 소원 상자에 넣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골트 아저씨가 그런 말 해요. 수익의 절반은 쓰지 않는 돈으로 저축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키라가 교환학생을 가던 아니면 뭐 컴퓨터를 사던 결국에는 소원 상자에 넣게 되면 그걸 나중에 쓰기 위한 돈이 되잖아. 근데 그런 돈이 아니라 진짜 비상금처럼 해지할 수 없는 약간 예금 같은 곳에 넣어가지고 쓰지 않는 돈을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책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의 수입이 생겼다라고 하면 5,000원은 쓰지 않는 돈으로 저금을 하고 나머지 5,000원 중에 절반은 소원 상자에 넣고 절반은 생활비로 써라, 이런 느낌인데, 그 쓰지 않는 돈이 나중에 커지면 그 이자만으로도 네가 나중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즉 안전자산을 예금에 넣어서 그 이자로 먹고 살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황금거위? 현실이랑 맞지 않죠.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 황금거위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놓으면 나중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21세기 자본주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맞아요. 현재 금리가 약 1%대거든요. 조금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2%라고 계산을 해보면,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성인 한 명이 한 달에 생활비를 100만 원 쓴다고 해봐. 그럼 우리가 월 100만 원씩 이자를 받아야지 위에서 말했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든 게 되겠지. 금리가 2%니까 5천만 원에 2%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5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리라는 거는 1년 단위의 금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1,200만 원이 이자에 나오려고 하면 은행에 약 6억 정도를 예금으로 넣어놓으면 이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이자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 다들 6억씩 있죠? 없나? 최소한 좀 여유 있게 살려면 예금으로 한 10억 정도는 넣어놔야지 그 이자만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번 생은 포기? 빠르게 포기한다. 이번 생은 글렀다. 그런데 왜 골트 아저씨는 이런 방법을 얘기해줬냐라고 하면 작품의 배경이 좀 옛날이에요. 지금이랑 다르게 당시 책에는 금리가 약 12%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행에 돈만 넣어놓으면 12%의 수익이 나는 그런 시대가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들어서 이 책을 다시 보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동심을 잃어버린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나름의 교훈을 좀 찾아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안정자산을 만들고 그다음 유동자산이랑 생활비를 구분을 해서 관리하라고 하는 의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우리 보통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정도로 좀 교훈을 삼으면 될 것 같아요. 골트 아저씨의 황금거위 이야기를 듣고 실천하겠다는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친척이었던 마르셀 기억나죠? 마르셀이 키라의 집으로 놀러 오기로 했어요. 함께 통장을 만들러 가요. 주인공이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통장도 없이 지내다가 마르셀이랑 골타즈 씨의 이야기를 듣고 개인 통장을 만들어서 자산 관리를 하려고 결심한 겁니다. 낱낱은 인생 첫 통장이 언제예요? 그때 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한 요일마다 그 당번이 있었어요. 그 우체국 통장인가?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로 이제 가면은 이제 그 주번 애가 수기로 쓰는 거야. 누가 맞아. 그게 약간 첫 예금 통장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학교 입학하면 그 막 통장 만들어서 하잖아. 맞아. 그게 약간 그때 금리가 일반 그냥 만들어주는 통장보다 높았었는지 엄마가 진짜 매주 이거 가서 예금해? 이러면서 돈을 쥐어줬었거든요.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게 떠오르는데 그거 금액을 많이 모으면 선생님들한테 혜택이 뭐가 있나 그게?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게 그 금리가 조금 높아서 다른 통장들보다 일반 통장들 예금하는 것보다 그 학교 통해서 만들면 그게 높아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왜 그 우체국 그 금액 조금 예금하는 애들한테 막 뭐라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게 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들한테 무슨 실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 아 진짜? 그래서 그거 많이 한 사람은 연말에 그 우체국 통장님이 상을 줘. 맞아. 그 전국에서 다 했는가 보네 그게? 그런가 보다. 국민학교 요즘도 있나? 입학을 딱 하면 그 통장 만들어가지고 그 말하는 것처럼 수기로 쓰고 맞아. 이상한 그 우체국 통장 그 약간 봉투 같은 데다가 그 당번이 모아가지고 가방 그 통장 가방 이거 그래서 들고 가죠 그거. 맞아. 기억이 나네. 저도 그런 거랑 그다음에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할머니가 주신 용돈 막 예금하는 거랑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거의 키라랑 우리랑 좀 비슷한 나이대에 첫 통장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 추억이 떠오르는데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가면 일단 은행 가서 키라가 통장을 만들었고 시간이 흘러서 키라의 사업이 강아지 산책하는 거 있잖아. 나날이 커져가지고 개가 너무 많아지니까 친구였던 모니카를 불러가지고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켜요. 이게 좀 웃긴 게 모니카가 일을 대신 다 하거든요. 근데 보수를 개 한 마리에 하루에 1,000원씩 받는데 500원만 모니카한테 줘. 이게 좀 웃기더라고. 물론 키라가 고용 주니까 비율을 따로 합의하는 거는 가능한데 약간 좀 착취 같기도 하고 어린애들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키라가 마르셀한테 먼저 물어봐요. 네가 먼저 하청 주고 있으니까 얼마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마르셀이 너무 당연하게 반만 줘 그러는 거야. 키라가 생각할 때도 모니카가 일을 하는데 반만 갖는 건 좀 적은 것 같으니까 반은 너무 작지 않니? 라고 하니까 마르셀이 우리는 이런 계획을 짜고 사업을 구상하는 거니까 우리가 반을 먹고 나머지 반을 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키라가 고민을 하다가 반만 주게 되거든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게 깊게 들어가면 약간 자본주의부터 공산주의까지 좀 아우를 수 있는 주제기도 하고 좀 머리 아픈 건 싫으니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 단순히 소설의 내용에 들어가서 낱낱이 키라라고 해볼게. 낱낱이 친구 한 명을 고용을 했어. 일당을 1,000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얼마 정도를 줄 것 같아? 낱낱 같으면? 500원? 500원 줄 것 같아? 속입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내가 걔도 컨택을 해야 되고 이걸 하겠다고 그 방문도 두드려야 되고 그런 수고비도 있잖아. 그래서 한 반만 주겠다? 저는 조금 적다고 생각했는데 우선은 사업의 종류를 좀 봐야지. 물론 사업에 따라서 R&D나 연구개발 같은 확장 비용이 드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적게 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물론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키라 같은 사업의 경우에는 단순 거래소개 정도 같은 느낌이야. 창업자가 위에서 그냥 스스로 떼먹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모니카가 너무 적게 받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키라가 나중에 성장을 하면 낱낱같이 욕심 많은 자본가가 되겠죠. 쓸데없는 얘기를 해봤는데 모니카는 책에 어떻게 나오냐면 친구가 많이 없어요. 친구가 키라밖에 없고 문제가 모니카도 부자야. 아 그래? 그러니까 그냥 키라가 시키는 거 하면서 같이 놀고 그냥 자기는 돈도 많고 하니까 그냥 보수를 얼마 받는지 개의치 않는 걸로 나와요. 이후에도 당연히 키라의 사업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곁다리 에피소드를 몇 개 빼버렸는데 키라가 중간에 도둑이 든 집에 찾아가서 그 도둑을 잡는 이야기가 살짝 나오거든.
그래서 그 집주인이었던 그 도둑이 든 집주인이었던 할머니가 애들이 이제 도둑을 잡아줬으니까 고마워서 집으로 불러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요. 그때 같이 있던 마르셀이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할머니, 집에 돈이나 금 같은 걸 두는 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도둑들이 훔쳐갈 수 있으니까 항상 은행에 넣어두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돈이라는 건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에게만 머문다. 나쁜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돈은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돈이 나쁜 건 아니지. 그걸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고, 돈이라는 것에 무슨 의미를 자꾸 부여하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에게 좀 현실에 맞게 유용하게 돈을 써라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이런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도 부자예요. 주식 투자를 성공해서 나온 부자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잖아. 주위에 부자밖에 없어. 마르셀도 부자죠. 친구인 모니카 부자라고 했죠. 여기 할머니도 부자죠. 그러니까 키라 자체가 알고 보니까 주위에 부자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거죠. 어릴 땐 몰랐던 좀 불편한 진실이었고 기분이 별로 좋진 않은데, 주위에 부자 있어요? 주변에? 근데 요즘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거? 요즘은 뭐 집에 뭐 10억 있다고 부자가 아니라 40억이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부자의 기준이 그 올라갔어? 돈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나는 부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기준이 올라갔다. 약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옛날 같은 10억이 아니고 옛날 같은 40억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 주변에는 부자가 없거든요. 좀 기분 나쁘니까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공동 투자를 제안해요. 좀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키라랑 마르셀이 코 올리기 주제에 돈을 좀 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 그래서 너희 돈이랑 내 돈이랑 합쳐가지고 땡겨서 투자를 좀 하고,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주식에 대해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동 투자를 제안한 거죠. 이때부터 키라는 사업과 함께 주식에도 손을 대게 되는데, 현실에서 굉장히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전형적인 패가망신 테크거든. 사업이 확 잘 돼가지고 확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투자에도 눈을 돌려가지고 투자까지 하다가 이제 사업을 다 말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키라는 또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런 거 없죠. 주인공 버프 받아야죠. 바로 콜합니다. 할머니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일단 주식 투자의 이름을 지어요. 돈 마술사들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고, 너희들이 내 집에 들어왔던 도둑을 처리해 줬으니까 내가 그 대가로 너희들에게 인당 250만 원씩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살 아이들한테 250만 원씩 주고 자기 돈 250만 원 해가지고 총 1000만 원 규모의 투자 클럽을 만든 거예요. 12살인데 겨우. 어릴 땐 몰랐는데 소설이라고는 하지만 좀 박탈감이 좀 느껴지긴 해요. 돈 마술사들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서 1000만 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줘요. 주식의 좋은 점은 모든 사람이 회사를 차리지 않고도 그 회사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란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주식이라는 걸 좀 개념적으로만 보면, 저도 약간 주식이라든지 투자 같은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 좀 다음에 한번 주제로 빼고 싶긴 한데, 잠깐만 얘기해보면 주식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라고 보면 자본주의의 성장과 거대 자본의 필요성 때문에 등장하거든. 예를 들어볼게. 낱낱이 부자야.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 낱낱이 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농사를 한 10만 평 짓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 한 100명, 1000명 불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끝이에요. 근데 세상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낱낱 혼자의 자본으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사업이 발생하는 거야. 예를 들면 농사가 아니라 공장을 짓는다라고 해볼게. 공장을 짓고 설비를 갖추고 것이 농사꾼들 고용하는 거랑은 규모가 다르겠죠. 옛날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자본이 들어가게 되는데, 농사꾼 100명 고용하는데 한 1억만 쓰면 되는데 공장을 지으려고 하니까 1억으로는 택도 없는 거야. 한 10억이 든다라고 해볼게요. 낱낱 전 재산이 10억인데 공장을 지을 수 없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 받아야죠. 그죠? 내가 지금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익성이 좋아 보이니까 내 돈이랑 너희들 돈 다 모아가지고 10억을 모으고 그 10억으로 공장을 지어서
대신 그 공장에서 나오는 이득과 소유권을 각자 나눠 가집시다 라고 하면서 거대 자본이 필요한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하고 그 소유권을 나눠 갖는 게 주식의 원형 같은 느낌이에요. 좀 비유가 이상하긴 한데 대충 이런 느낌인데, 위에서 할머니 하신 말씀 이런 건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니거든요. 현실은 냉혹하니까.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거 떠올려 보면 주식이 한 10개, 100개가 아니겠죠.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된다고. 그 중에서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만큼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힘들고, 개념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다 라는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리 주인공인 키라는 당연히 1,000만 원으로 투자가 잘 되겠죠. 그리고 할머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투자에는 크게 장투란 단투가 있거든요. 장투는 장기, 돈을 길게 넣어놓고 안 빼는 거예요. 단투는 주식을 짧게 사고 팔고 하면서 차익을 남겨 먹는 건데, 할머니는 아이들한테 장투를 권합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주식을 우리가 사가지고 좀 돈을 넣어보자 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21년도 서울에 살고 있는 이군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게, 자꾸 애들을 최고 수익을 강조하면서 꼬드긴다고. 그러니까 넣어놓고 잊어버리자 이런 말 하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워렌 버핏식 가치 투자 같은 건데, 현실에서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예를 들면 뭐 10년 만기 적금을 든다라고 하면 좀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 키라는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작품에서 주가가 폭락을 해요. 마이너스 25% 수익이 나는데, 할머니가 이때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수익이 빠졌는데 힘드니 버텨라. 버티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렇죠. 존버 정신을 강조합니다. 대단하지 않아? 20년 전에 이미 존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주식은 계절과 같다.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으니까 일단 버텨라 라고 하면서, 낱낱 같으면 어떨 것 같아? 낱낱이 1,000만 원을 주식에 넣었는데 수익이 마이너스 25%가 떠가지고 250만 원이 날라갔어. 지금 75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어떨 것 같아? 묻어둬야지. 일단 묻어? 묻고 까먹어야지. 그 비번을 바꿔버리고. 심리적으로는 담당할 것 같아요? 찹찹하겠죠. 찹찹하지만 그냥 까먹어버려 그냥? 버텨야 한다. 일단 버틴다? 그죠? 그게 우리 같은 개미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좀 그렇게 쉽진 않은데, 키라는 이제 부자니까 좀 가능한 거겠지. 그리고 할머니가 추가적으로 어떤 걸 제안을 하냐면, 이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추매 들어봤어요? 물타기? 아니, 추가 매수라고 해가지고, 그지, 물타기 이제 돈을 더 넣어가지고 더 많이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전형적인 저점 매수 방식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1,000원 하던 주식이 있으면 그 지금 주식이 마이너스 25%가 돼가지고 750원이 됐어. 그러면 투자한 내 입장에서는 그게 마이너스 25% 수익이 난 거지만, 시각을 조금 옮겨보면 어때요? 원래 1,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25% 세일을 해서 750원이네?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이 싸니까 조금 더 많이 사가지고 훔쳐넣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바겐 세일. 저점 매수 추매라고 하는데, 왜? 나중에 다시 가격이 오르면 그때 팔면 되니까. 이게 할머니가 12살 애들한테 할 수 있는 방식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묶고 떠블러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현실에서는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무언가 분석을 해가지고 근거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소설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얼마를 더 추매하냐, 각자 250만 원씩 더 내가지고 1,000만 원을 다시 한번 넣자. 아무리 소설이지만 12살 아이들에게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현실에서 아이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러면서 소설에서는 애들이 1,000만 원 묶고 더블 했을까요? 하죠. 못했어요. 안타깝게. 못했어요? 왜냐, 키라가 돈이 없어. 할머니랑 마르셀이랑 모니카는 부자니까 돈이 있는데, 걔는 해? 키라는 돈이 없어가지고 키라가 못해. 못한 거야. 그래서 속상해. 대신 500만 원만, 굉장히 소액이죠. 1,000만 원에서 절반인 500만 원만 모아가지고 추매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이후에 추매한 결과는 나오지 않는데, 사업이 열심히 커져가고 주식도 하면서 키라가 자신의 사업과 여러 가지 노하우들에 대한 책을 쓰면서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라는 책이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결과가 안 나온 걸로 보니까 뭐 잘 됐나 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키라가 머니와 만나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해서 개인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나중에는 주식 투자까지 하게 되는 내용이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였고, 어땠어요?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되게 그래도 어쨌든 그 할머니가 나오는 부분은 약간 주식에
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알려주는 부분은 맞잖아요. 그죠. 주린이들에게 약간 그래서 추천을 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네요. 나는 아이들이 추매할까봐 조금 떨리긴 했는데. 아 진짜. 되게 좀 어쨌든 지금이랑 시대적인 간극이 있다 보니까 조금 투자의 방식이라든지 개념 같은 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가장 근본적인 이론 정도로만 들으면 될 것 같고 새겨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다시 읽으면서 정말 이런 내용이었나 싶을 정도로 좀 놀라기도 했고 정말 그냥 소설로만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판타지 소설처럼. 그 주변에 부자만 있는 건 그러네. 일단은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는 이렇게 끝난 거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13살 키라를 한번 마무리할 텐데 13살 키라는 내용 크게 볼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 추억도 12살에서 끝나잖아. 12살 키라는 다 읽지 않고 줄거리만 요약해 드릴게요. 대충 보면 12살 키라는 어린이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설명을 해주는 책이라고 하면 13살 키라는 돈을 넘어서 개인의 인성이나 삶의 태도를 말해주는 책인데 드디어 키라가 부자가 되었어요. 컴퓨터도 사고 부모님의 상태도 점점 좋아지고 하고 있는데 키라가 한 살을 더 먹어서 13살이 되었어. 어찌 보면 키라가 어린 나이에 성공을 맛보다 보니까 어른들을 조금 깔보는 태도를 막 보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다가 이런 어린 키라의 인성을 좀 성장시켜주는 이야기가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교환학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키라가 돈을 모아서 가려고 했는데 키라가 부자가 된 이야기가 세상에 퍼지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키라를 교환학생 장학금 프로그램에 선정을 해서 그냥 공짜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님의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집어보면 원래는 자기 돈으로 가야 되죠. 키라가 교환학생에 가고 싶어서 돈을 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부자가 된 이유가 교환학생을 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키라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던 결과 부자가 된 것이 역설적이게 키라가 부자가 되었지만 돈을 내지 않고 교환학생을 갈 수 있게 해준 거야. 이걸 보면 꿈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 자체가 좀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결과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인 친구들과 만나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 키라는 그 작중에서 고향이 독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온 거니까 막 키라가 왕따 당하고 하겠지. 그런 미국인 친구들과의 갈등, 또 키라를 도와주는 친구들과의 어떤 협업 같은 걸 통해서 미국 웅변대회에 나가게 되고 그 웅변대회에서 당연히 우승하겠죠. 와우. 우승을 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키라의 인간관계, 배려, 인격 성장 등의 내용을 다룬 책이 13살 키라입니다. 이외에도 그 이외에 있다고 했던 뭐 시간 부자, 무슨 부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그냥 다 쳐버리고 여기까지 해서 제 인생의 첫 소설이었던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그리고 그 후속작이었던 13살 키라였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추억이 좀 떠올라? 추억이 떠오르고 다시 소원 상자를 만들어야겠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도 해야지 왜? 그러니까 지금 저만 안 해요 주변에서. 아 그래? 네, 그렇지. 그렇더라고요. 우리 나이 때가 뭐 한 번씩은 해볼 때지. 그리고 만약에 그때 2021년으로 돌아오면은 코인으로 코인 얘기가 과연 나올까? 12살로 간다면? 아니 이제 이제 12살의 키라가 21년 버전으로 나오면 아. 어떤 할머니가 코인을 알려줄까? 코인을 묶고 더블로 가. 추매해가지고 폭락하고 마지막에 이제 망하는 걸로 해서 인생에 교훈을 주는. 너무 어쩔 수 없지만 소설적인 좀 허구가 좀 심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지금. 근데 약간 소설도 소설인데 약간 자기 개발 소설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교훈도 좀 많이 나오고 13살 키라에서 좀 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당연히 후속작이 나오겠죠. 저도 좀 오랜만에 읽어보면서 추억도 돋았고 나름 재밌게 읽었습니다. 듣느라 고생했고 오랜만에 좀 국민학생 시절도 좀 떠오르고 해서 좋았는데. 국민학생이요? 저랑 좀 다른 시대에서 하는 거다. 저는 국민학생. 그 우체국 아까 다뤄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 어쨌든 그 우체국 이야기 같은 거 떠올려 보니까 오랜만에 좀 떠오르네요. 그 토요일 날 학교 가가지고 그죠? 아 이거 좀 그러니까.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 토요일 학교 가는 건? 어쨌든 그런 기억 떠오르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소설 특집을 오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했고 다음 주는 어떤 거 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낱낱 더 시크릿 다이어리로 해가지고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